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솔직히 말하면 공존해 가는 부분의 한계를 벗어난 이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공존해 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람이 모여서 각 지방의 사람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사는데, 그 국가를 이루고 살 때는 국가에서 필요한 이 최소 요건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자본주의의 부족한 측면을 고쳐가는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한다면 우리의 우방은 미국과 일본 같은 서방 진영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중국이다. 적어도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들과 이 나라를 같이 이렇게 꾸려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진영은 그냥 어설프게 이 권력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투표를 통해서 일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 그들이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 투표 보이콧 운동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 그걸 고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범위하게 투표를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한참 멀리 가버렸다. 자, 그래서 황교안이 어제도 무슨 투표의 부정이 법원에 인정됐다 말했지만 국민의 동당 내부에서도 다 무시당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신념을 가진 확신적 친북 좌파 세력이 한국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너무 많이라는 것이 이 상식적 수준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0%를 넘어서 한 30%를 가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한민국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역사적 그 원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출발부터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앞잡이들이 한국을 먹으려는 미국과, 그리고 한국을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서 그들이 민족주의적이고 양심적이고 청렴결백한 인사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미국의 앞잡이 이승만을 시켜서 이 나라를 잘못되게 끌어왔다. 자, 이게 그때부터 논란이 되어서 정리되어진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역순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때 제대로 된 민족 국가로 미국과 일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출발했더라면 오늘날은 정통성이 살아있고 훌륭한 나라를 이루었을 거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 국가를 이루었지만은, 그렇잖아요. 좌우연합 민족 국가. 그렇지만은 그 나라는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좌우연합으로 민족 국가를 출범시킨 세력 중에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때 민족 국가를 이루어서 북한하고 통일 국가로 갔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좌파들 세력대로라면, 그 좌파들 세력 말대로라면 한국은 공산 통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범한 이웃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가리가 이들에게 지금 자신이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대리인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완전히 이 권력을 내줄 수 없다고 이번 대선에
신념과 이념 체계로 자기들끼리의 어설픈 이념 체계를 확신화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 좌파 빨갱이 친북 세력으로부터 나라 망치는 문재인으로부터 나라를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이 보수 세력들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대비시켜 보면 너무나 이쪽은 아마추어고 저쪽은 이 프로, 닳고 다른 정치판의 그야말로 이 프로페셔널이다. 근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쟤들이 갖춰놓은 저들끼리의 잘못된 사상 체계를 그래도 전파하는 스피커들, 자기들 개인이나 또 그들의 대변인이나 그들의 일종의 뭐 패널이라든지 그들 쪽의 칼럼니스트라든지 유튜버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념에 대한 확실성이나 저들끼리 얼기설기 엮어놓은 그 논리의 구성이 이 지금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들이 100% 틀렸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돼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좌파가 나름 저들끼리의 굉장한 이론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대중들에게 설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 대중들조차도요. 거기에 반해서 이 보수 우파라는 추상적 개념 속에 이 많은 대중들은 단순히 정오 또 단순히 이 좌파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이지 이 보수 우파의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이 경제 정책안이 제대로 한 번이라도 짜임새 있게 갖춰진 적이 없이 후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솔직히 이 정책 자체에서 저 좌파들만큼 이 짜임새도 없어요. 그냥 후보 자체가 능력이 있겠다. 후보 자체가 한국을 부흥으로 이끈 사람의 딸이다. 이런 이미지, 개인적 능력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는 솔직히 아젠다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정치라는 거는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왜?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치인도 변해야 되고 정치적 사상 체계도 변해야 되고 정책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제조업이 전성기던 시절에 80년대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20대 후반이거나 이럴 때요. 그럴 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안 뒀어요. 매년 성장했죠. 가난한 사람도 시골에서 맨몸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중국집에 철가방부터 시작해서 뽀이하면서 결국 나중에 자기 자영업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는 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식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5억 10억을 들여서 식당을 차려도 퇴직금으로 쫄딱 망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올라와서 이제는 올라올 시골에 젊은 사람도 없지만 서울에서 뭘 해보겠다 하면 그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독거 중년으로 늙어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변한 세상에 걸맞게 주요 정책과 또 주요 이 디테일한 정책 내부 세부 부분들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대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대선에 나온 사람들은 하는 게 핵심입니다. 흔히 대선 주자들을 공부를 한다, 공부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난다는데 솔직히 윤석열이 만난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시대적 인식에 대해서 지금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고 코로나가 이 시대에 가지는 의미가 뭐고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개인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또 세계 경기의 이 장기적 불황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끝나지 않고 계속 저성장 장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일자리는 고실업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가. 자, 부가 계속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가 가난해지는 시대, 그리고 투기 자본이 판을 치는 시대에서 다수 대중들을 위한 사회적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치가 고민해야 될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분야에, 부동산 분야에, 노동 분야에 전문가적인 기술자 비슷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분절화되어 있는, 딱딱 끊어져 있는 그런 전문적 조언을 들어봤자 그들도 이미 그 조언하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기술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대안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총체적 대안이 부재한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이 사회적 통찰력,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현상을 정말로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말에 저 강남에 무슨 신세계 백화점이나 아니면 명품관 이런 데 가보면, 이 강남에 저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급 식당에 가서 보면, 또 서울의 시내의 강남의 특급 호텔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아침에 뷔페를 먹고 점심때 그 풀장에 가서 보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태평성국이고 파라다이스죠. 자기가 어떤 삶을 바라봤는가가 자기의 시각에 또 자기의 생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쪽방을, 노량진 앞에 가서 그 공시생들 고시원, 구로동이나 또 서울 시내 변들이나 서울 도심에 있는 쪽방들, 이런 데를 가서 바라보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굉장히 느껴질 겁니다. 어제 보면 이 폭염에 노인 부부 두 사람이 고지서 딱지가 앞에 붙어 있는데 숨진 채 발견됐어요. 도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부부가 숨져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에어컨은 없고 고지서만 수두룩하더라. 숨진 지 오래돼 가지고요, 부패한 채 이렇게 발견이 됐고, 자, 이분들은 지난 27일에 발견이 됐는데 9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의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또 더위를 식힐 에어컨도 없었고 수도요금 체납 금액이 19만 620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연고도 연락할 자식도 없고 이웃하고도 친해지지 못했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가 고질병이 이렇게 도지고, 자, 그러면서 숨져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또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요즘 명동에 가서 그 폐업한 상가, 이태원의 폐업한 상가, 여기 홍대 앞에 폐업한 상가를 바라보면, 자, 그 상가의 주인 한 명 한 명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을 거고, 6월에만 식당 숙박업이 5만 명이 더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망해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숫자의 지금 국민들이 추락해 가고 있어요. 자, 하나의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면 당연히 그 자영업에는 빚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문 닫은 대가로 이제는 완전히 빈민층으로 전락해 가는 사람이 다수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정말로 이 시대를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하는 진단을 시대 상황을 보고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양극화는 끝간데 없이 가고 또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지방은 비어가고
자, 제조업은 몰락해가고 노조는 갈수록 더 세지고 그리고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 정도만 남아있고 그것도 어렵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그런데 집값은 하늘 높은 듯이 치솟고 있어요. 지금 오르는 걸 보면 저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확 그냥 무너지는 바벨탑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저 무너져도 보통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한쪽에서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이 불티가 나고 한쪽에서는 그냥 생계가 어려워져 가는 사람이 무수히 늘어나는 이 시대를 과연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보수에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위에 자기가 평소에 놀던 위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저런 유의 좌파 대선 후보라는 자들은 그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선동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은 상류에 있지만 밑바닥에 삶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요. 근데 보수의 대선 후보들한 자들이 과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을 선동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왜? 보수 대선 후보 주변에는 조중동 같은 기득권 언론가 또 삼성이나 정경련 같은 기득권 이 대기업 재벌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주변 기득권을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진단하는 대안을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이 보수 기득권이 제어를 하거나 날려버리죠. 우리 혁명 20일이 있는 거고 끊임없이 제가 이 이야기를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좌파들이 갖춘 이론, 사상적 체계, 자기들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다가는요 큰 코 다칠 수 있다. 틀렸지만 자기들은 논리적인 이론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파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말뿐이지만은 약은 그런 자들과 그냥 단순히 생각 없던 상류층에 불과했던 보수파의 대선 후보들과의 이 대결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자란 저 좌파의 상류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회 현상들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보수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범생이로 자랐던 저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같은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이 얼마만큼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제가 볼 때 또 실패합니다. 그들의 정책에서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정책에서 이미 기존 보수 수구의 논리가 스며드는 순간에 대선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정신 차리기 바라고요. 뺏기려면 스포 15조를 제대로 뺏기기 바랍니다.